안녕하세요. 특강 진행하겠습니다. 2024년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 해설 강의이고요. 저는 프라임법학원에서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 2차 노동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박원철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프라임법학원 외에도 다른 공무원 학원에서 국가직 공무원 대비 노동법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이렇게 좀 간략하게 드리고요. 이 특강은 어떤 취지로 좀 개설이 됐냐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1차 시험을 이미 치르셨고 그렇게 해서 그 해설지도 이미 보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의문이 남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앞으로 이제 노무사 준비를 하실 분들, 그래서 시험 경영이 어떻고 그다음 문제 출제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가지고 정답 위주로 이미 표기를 제가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확인을 하시되 간략하게 좀 정답 위주로 해설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올해 시험에 대한 총론, 2024년은 작년 대비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왔다. 그리고 문제 난이도는 어땠고 앞으로 공부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가장 마지막에 좀 진행할 겁니다. 이 특강은 우리가 노1, 노2 합해서 총 80문제가 진행됐어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좀 이번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집중력, 그리고 저도 한 번에 쭉 몰아서 강의를 하면은 아무래도 처음보다는 마지막에 갈수록 체력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10문제씩 끊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10문제 하고 그 다음에 특강 첫 번째 특강 종료, 그 다음 두 번째 특강 계속 진행, 이런 식으로 해서 10문제씩 끊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동법 1부터 진행을 할 거고 1에서 10번까지 문제를 한번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정답이라고 되어 있죠. 1번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려보면 계속적 정기적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이 확정되어 있어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경영평가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라고 했죠. 이거 판례 내용이죠. 경영평가 성과급이라고 하는 게 공공기관에서 경평이라고 줄여서 좀 부르는데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공기관 중에서 뭐 A등급, 뭐 S등급, 뭐 B등급 이렇게 해서 그럼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기관 자체, 개인 자체에 대한 성과급을 부여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최저등급을 받으면 아예 지급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다, 평가급은 임금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왔었는데 대법원에서 어쨌거나 근로자가 일을 하기만 하면 등급을 어떤 걸 받을지는 확정돼 있진 않아요. 하지만 등급이 나오기만 하면은 특정 금액이 나온다는 건 전제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최저 등급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낮거든요. 웬만하면은 성과급이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기적, 계속적 지급되고 지급액이 확정돼 있다. 조건이 확정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과급 불확실한 게 아니라 이미 확정돼 있는 조건에 있는 것이니까 이거는 임금이다. 이렇게 봤던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문제를 낸 거고 이거는 경영평가 성과급이라고 얘기가 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최신 판례를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러면은 문제를 좀 풀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됐었고요. 다음 2번 같은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100분의 50이라 했는데 연장근로 같은 가산수당은 통상임금 100분의 50이죠. 세 번째 출산 전후 휴가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은 산정기간에 포함된다는데 출산 전후 휴가기간은 60일치만 유급이고 30일은 무급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기간이 포함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평균임금이 내려가요. 그래서 근기법제 시행령 제2조에서 분모분자 즉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노동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평균임금의 정의인데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간의 총 근로시간 수가 아니라 총 일수로 나눈다라고 해서 이때 말하는 일수는 달력상 원력 날짜 수로 나누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2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시면 자, 기본 원칙에 관한 설명이네요. 옳지 않은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근기법상 균등대우 원칙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좋은 얘기죠. 헌법에 있는 정신을 근로기준법에서는 확인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고 판례 문장이고요. 그다음에 2번 근기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은 지위 변동 가능성이 없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이 사회적 신분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가지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신분이 뭐 태어날 때부터 난 누구는 양반, 누구는 천민,
지금 우리나라는 신분제가 없어졌죠. 근데 옛날 뭐 조선시대로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나는 노비계급이고 나는 뭐 천민계급이고 이렇게 해서 제가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이 신분을 벗어날 수 없는 거, 이게 사회적 신분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대법원 판례는 뭐라고 했냐면 사회적 신분은 변동 가능성이 없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변동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하지만 사회적 신분에 대한 정의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게 사회적 신분이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사회적 신분이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나왔고 그것도 판례도 요지를 보면 안 되고 전문을 봐야 그 내용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장이었는데 요거를 좀 뽑아서 냈어요. 그래서 역시나 좀 어렵게 출제했다라는 것들이 이런 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 가능성이 없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변동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사용자는 근로자 근로시간 중에 공익직무 집행하고자 필요한 시간 청구하면 공익직무 수행하는 데 지장 없으면 청구한 시간 변경할 수 있다. 사용자는 공민권 행사가 있을 때 청구한 시간에 대해서 만약 행사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근데 근로는 지금 급해요. 하지만 퇴근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청구한 시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다음 네 번째, 근로자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별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내용 그대로고. 다섯 번째,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것도 근기법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2번이었고요. 다음 세 번째, 근로기준 법령상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사 사용이 근로기준법 적용 안 되죠. 가사라 한다면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분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고요. 그러면 우리 가정, 우리 가구 이런 집이라는 것이 사업 또는 사업장이냐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이건 근로기준법 적용하기가 적절하지 않겠구나 이런 느낌 드실 겁니다. 다음에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사업이 이례적이라 하더라도 근기법 적용 대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례적이라 하더라도 팝업 스토어 생각하시면 돼요. 이례적이라 하더라도 단기로 한 달 동안만 운영할 거다라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그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한 거죠. 그리고 근로자를 임금 주면서 부려먹으려고 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근로조건 명시에 대해서는요. 계약서 쓰는 거예요. 근로조건 명시는 1항은 명시, 보여주는 거, 2항은 서명교부인데 근로계약서 쓰는 거는 근로자라면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래서 4인 이하든 5인 이상이든 다 적용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근로기준법상 사업은 그 사업의 종류를 한정하지 않고 영리사업이어야 된다. 영리, 비영리 불문하고 다 적용됩니다. 비영리다. 우리는 영리로 원치 않고요. 우린 좋은 일 하려고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임금을 주면서 근로자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목적, 그 범위 내에서 근로자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X가 되는 거고, 다섯 번째,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상시 4명 이하다라고 하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 보셨고요. 다음 네 번째, 근로계약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의사표시는 무효, 취소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 이를 이유로 해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근로계약도 민법의 계약의 일종이란 말이죠. 근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으로 좀 더 두텁게 보호하는 건데 민법의 일반 원칙을 다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체결할 때 중요 부분에서 뭔가 속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무효 사유 또는 취소 사유가 있다면 그걸 이유로 해서 취소할 수도 있다.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용기간. 시용이라면 테스트 기간이죠. 테스트 기간 중에는 사용자의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기간 중에 확정적 근로관계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 판례에 따르면 시용기간은 근로계약이 성립됐다라 보죠. 다만 해약권이 유보됐기 때문에 나중에 평가를 통해 가지고 본채용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이 사람이 일하는 것 그리고 그 시간에 특히나 시용기간일 때는 출근해서 일을 하면서 평가받습니다. 그러면 임금도 다 받는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확정적 근로관계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돼 있으면 근로관계를 부정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건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확정적 근로관계는 존재한다 볼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근로관계만 물어봤으면 왠지 여러분들이 판례에 따르면 해약권 유보부 근로관계 성립인데 그러면 근로관계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돼 있으면은 이거는 판례 부정하는 거구나 이렇게 느낌이 올 텐데 앞에 확정적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해약권이 유보돼 있으니까 확정되진 않았지. 그래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혼동을 줄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나 좀 고민해서 출제를 했구나 이렇게 느낌이 들어요. 다음 세 번째 가시면은 근로계약 체계로 소정근로시간 변경.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보시면은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요것들 변경할 때 명시해야 될 내용들을 변경하는 것. 원래 명시했던 내용에 대한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바꿨다 하더라도 명시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맞는 설명. 다음에 시험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보통 해고보다 넓게 인정된다. 방금 말씀드렸죠. 해약권 유보 보니까 더 넓은 사유 인정. 다음 5번째 피용자. 피용자라면 근로자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민법 때 근로계약에서 나오는 얘기다 보니까 민법상의 채권 채무 이 관계로 얘기하다 보니까 피용자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될 사용자의 보호 의무는 근로계약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다. 핵심이 이겁니다. 안전배려 의무 판례예요. 안전배려 의무는 어디에 근거해서 나옵니까?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주고 장비도 주고 이런 것들은 근로계약의 부수적 의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적 의무 잘 나왔죠. 맞는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게 2번이었고요. 다음 5번째 인사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 사용자 고유 권한이다. 네, 맞습니다. 인사권은 사용자 고유 권한이라 보고 있고 우리 판례 내용이고. 두 번째 사용자가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는 전직 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다. 네, 협의는 거치면 좋은 거죠. 하지만 요건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우리가 전직을 얘기할 때는 맨 처음에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율랑 그다음에 신의칙상 협의 이렇게 돼 있는데 협의도 엄연한 그 정당성 평가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 세 번째 사용자가 인사처분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단체백에 규정하는 것은 사용자 인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다라고 했는데 자 이게 경영권하고 인사권하고 두 개로 나뉘는데 경영권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경영 정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너무 제한하는 거 아니야 라는 입장이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인사처분이죠. 징계나 개별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대한 거 이런 거는 근로자의 근로 조건하고 되게 밀접하고 이거 하나 제한한 데서 사용자의 그 경영권이 아예 없어진다고 보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체백에서 징계 또는 해고할 때 노동조합과 합의해서 실시한다 이런 내용들을 명시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판례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동의를 얻도록 단체백에 규정한 것은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니까 무효다 했는데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하고 배치되고 있죠. 우리 판례는 유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이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을 때 그때 정당한 징계 사유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사생활의 비행이 있다 해서 무조건 우리는 징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기업의 직장 질서 침해하고 연관이 될 때만 징계 사유를 인정합니다. 다섯 번째, 여러 개의 징계 사유 중 인정되는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 해당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예, 이거는 전반적으로 징계를 했을 때 징계 정당성은 누가 입증해야 되는가? 그걸 사용자가 입증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를 갖춰서 정당성을 갖춰서 징계를 해라 이렇게 돼 있고 그 입증 책임도 사용자한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됐습니다. 옳지 않은 건 3번이다 보셨고요. 6번입니다. 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고 1번 경영악화 방지를 위한 사업의 양도인 수합병은 긴박한 영상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예, 법조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 해고가 요건을 모두 갖춰서 정당한지 여부는 각 요건 구성하는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예, 이거 판례 내용이죠. 일부 요건이 결여됐다 하더라도 전체가 정당성 상실이냐 했을 때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판례 내용으로 맞는 얘기. 세 번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협의 외 해고 대상인 일정 급수 이상 직원들만의 대표를 새롭게 선출해서 그 대표와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았다 해서 해고 협의 절차 흠결로 무효라 할 수는 없다라고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정리해고할 때 정리해고하는데 간부직 직원들만 정리해고하는 거예요. 근데 간부직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근로자 대표 성실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간부직 직원, 잘려나가는 직원 말고 그냥 일반 직원들, 간부 아닌 직원들이 가입한 노조하고 협의하는 거 괜찮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과반수 노조기만 하면 괜찮아 이렇게 봤던 판례도 있고요. 어떤 판례는 그 과반 노조가 일반직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과반 노조가 간부 사원들을 실질적 대변이었다. 그러면은 또 근로자 대표로서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라고 봤던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정리해고 되는 사람들의 대표만으로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설명. 네 번째, 사용자나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서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용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사용자는 지금 힘들어서 정리해고 했는데 정리해고 해놓고는 생계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러면 재취업 시켜줄게. 그 사용자가 다른 회사 가서 소개를 해준다는 뜻인가?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4번은 X가 되고요. 다섯 번째, 해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우선 제공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우선 제공 의무 발생한 때부터 고용관계 성립할 때까지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 내용이죠. 우선 제공 의무는 사용자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러면 우선 제공 의무 이행 안 했고 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그 시간 한참 걸리는 그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건 손해배상 청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 옳지 않은 건 4번이었습니다. 다음 7번 또 옳지 않은 거네요. 1번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해서 조직화된 업체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거다. 예, 영업양도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례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죠. 영업양도는 인적 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 이전하는 것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업양도에서 근로계약관계가 포괄적 승계되었다. 그럼 승계 후 퇴직금 규정이 승계 전 퇴직금 규정보다 근로자한테 불리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회사로 넘어갔는데 넘어간 회사 퇴직금이 더 낮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근로자는 이전 회사에서는 퇴직금 200 받았고 넘어간 회사는 퇴직금을 150 준다는 거예요. 그럼 150으로 퇴직금 줘야 됩니까? 200으로 퇴직금 줘야 됩니까? 이겁니다. 근데 앞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한다 했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근로조건도 다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승계 후 퇴직금 규정이라는 것은 그 낮았던 150인 퇴직금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X가 됩니다. 세 번째, 영업의 전부 양도가 이루어졌다. 영업양도 당사 사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은 근기법 제23조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라고 돼 있죠. 전부 양도가 이루어졌으면은 이전에 해고된 근로자가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승계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만 드리면 영업양도가 전부 양도다. 우리 사업장 전체, 우리 이 사업부서 전체를 다 넘긴다. 라고 한다면 일부 양도 아니라 전부를 넘겼으면 그럼 근로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뭐 부당해고 이런 거 인정받아서 법원에서 이겨서 돌아와도 다시 돌아갈 회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만약 잘못된 해고를 받았던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전부 양도됐으면 이 사람도 다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간략하게 좀 요약해서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배제할 수 있고 아니면 다 데려가야 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영업재산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다. 양도한 부분만으로 종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영업의 양도이다 라고 돼 있죠. 자, 이건 뭐냐면은 자산매매라는 형식을 띠는 경우가 많거든요. 영업양도라면 근로자도 다 넘어가야 되고 기존에 있었던 계약관계도 다 포괄 승계되다 보니까 넘겨받는 회사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픈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업양도 아니고 이 물건만 조금 사갈 거야. 자산매매야 이렇게 하는데 근데 사온 다음에 기존에 있던 직원들은 말로는 신규 채용이라면서 보니까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 기존에 하던 업무 그대로 하고 있어. 기존에 하고 있던 영업만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기존의 생산물 그대로 생산하고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말로 자산매매이지 실제로 영업양도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영업양도로서 효과가 그대로 인정되는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영업의 양도이다. 맞는 설명이고 다섯 번째,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되지 않고 여전히 양도하는 기업 사이에 존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근로자 거부라는 거 뭐냐. 영업양도는 포괄 승계인데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 무조건 넘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근로자가 만약 거부하게 되면은 그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어요. 퇴사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전 회사 남을 수도 있고. 근데 이때 근로자가 거부해서 이전에 회사에 남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양도 넘기는 회사죠. 이전 회사에 그대로 남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2번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다음 8번 넘어왔습니다. 자, 근로기준법상 구제 신청 구제 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되어 있고요. 기억, 노동위원회는 구제 신청에 따라 당사자를 신문할 때 직권으로 증인 출석하게 해서 필요한 사항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거는 기출문제에서 늘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었죠. 그래서 가능했고 다음은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당해고 성립한다 판정하면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근기법 30조 4항 얘기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 재직하고 있고 회사에 복직이 가능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원직 복직 또는 원직 복직 안 할게요. 돈 주세요. 이렇게 하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계약기간 만료로 원직 복직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원래 자리는 못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해고당한 것 억울해. 그러면 남은 선택지가 뭐냐?
돈이라도 받자라고 하는 걸 선택할 수 있다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근기법 30조 사항이 입법됐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맞는 설명이죠. 디귿 가시면은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구제명령 하는 때 정하는 이행기간은 사용자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다.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 부당이고 하신 거 맞고요. 빨리 복직시키세요라고 그렇게 판정서가 나옵니다. 판정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리을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중노위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아닙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만약 사용자가 졌죠. 그래서 불복해요. 그럼 중노위 가야 돼요. 중노위에서 또 졌어요. 또 불복할 거다 하면은 그 다음 행정소송이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은 중노위를 가거나 아니면 소송을 하거나 둘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라고 돼 있고 중노위가 필수가 아닌 것처럼 돼 있죠. 아니란 겁니다. 진노위, 중노위, 행정소송 이렇게 밟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을이 틀렸네요. 답은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보시니까 요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명단 공개했을 때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소명 기회를 줘야 된다. 근로자가 아니라 사장님의 명단을 공개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업종으로 일을 하시고 이름은 뭐고 나이는 어떻고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됩니다. 그래서 지방의 유지로 잘 나가는 사업자로 그렇게 살았던 분이 되게 치욕스러운 게 이 명단 공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3개월의 기간을 넉넉하게 줘서 소명 기회를 줍니다. 맞는 설명이고 다음 명단 공개는 공공장소에 1년간 게시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니라 3년간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얘기가 되고요. 다음 세 번째, 체불사업주가 법인이다 하면 대표자의 성명, 나이, 주소, 법인의 명칭, 주소를 공개한다. 방금 말씀드렸죠. 이름, 나이, 어디 사시는지, 그리고 회사는 어떤 거 운영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됩니다. 네 번째, 관련 법령에 따라 임금 등 체불자료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기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에 이용할 수 있다고 돼 있죠. 대출이 앞으로 막히는 거예요. 보니까 월급도 제대로 못 준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뭘 믿고 계속 여러분한테 대출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대출은 못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다섯 번째는 체불사업주 사망 폐업으로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에 실효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금 체불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이것도 법조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명예로서 또는 앞으로 사업하는 데 지장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너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임금 제대로 줘라고 하는 제도인데 어차피 뭐 근로자가 이미 회사가 망해버렸어. 아니면 사장님이 돌아가셨어. 그렇다면 명예를 약간 좀 손상시킨다 해서 어떻게 뭐 임금이 나올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다섯 번째 지문도 법조문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2번이다라고 보셨고요. 다음 10번 휴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용자는 8시간 초과한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근로자한테 지급해라. 휴일 근로는 100분의 50 가산이 맞는데요. 8시간 이내는 100분의 50, 8시간 초과는 100분의 100 가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다음 두 번째,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된다. 이거는 근로기준법 55조 제1항에 있는 주휴일 얘기죠. 맞는 설명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된다. 맞습니다. 4시간 30분, 8시간 1시간인데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되죠. 법조문 그대로고. 네 번째,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된다. 이거 연차휴가에 대한 얘기인데 그 중에서 신입직원이죠. 신입직원은 한 달 기근 시 하루의 휴가를 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설명. 다음 휴게에 대한 규정은 감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간의 승인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죠.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휴일, 휴게 이런 근로시간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그 중에서 감시가 나왔다 하면 꼭 따라붙어야 될 게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는지가 나와줘야 돼요. 둘 다 나왔죠? 그러니까 적용하지 않는다.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1번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에서 10번까지 문제 해설을 들어보셨고요. 바로 이어서 11번부터 20번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